자, 이제 수익 방식 마지막이죠. 비교 방식이 내용이 제일 적죠. 여기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로 출제한다 해도 사실은 제일 쉬운 방식에 속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사실은 뭐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실은. 뭐 어렵게 출제하면은 뭐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수익 방식도 사실 지금까지 출제된 것이 계산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 간단한 것만 알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간단한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워낙 낯설다 보니까 그거를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 자, 수익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수익을 환원시키는 거. 자, 거기에 이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념. 수익 환원법이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하고 있죠. 순수익의 A 하고요. 미래 현금 흐름의 B를 하면은 순수익에다가 동그라미 A로 표시하고요. 미래 현금 흐름에다가 동그라미 B라고 표시를 하면, 그 다음에 환원에다가 A라고 표시하고 할인에다가 B라고 표시하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자, 그 소리는 순수익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순수익은 환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익은 환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한다라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순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이제, 이 건물, 이제 요 한 층을 얘기했죠. 한 층에 1년에 뭐 1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40년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현재 가치로 다 바꿔서 이렇게 합산한다 그랬죠. 지금 그 방법이 바로 이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그런 것과 관련돼 비슷해요.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환원시킬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를 예상을 해요. 앞으로 20년을 수익을 발생시킨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을 예상한 후에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은 크기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기가 같다고요. 이 크기 속에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에 해당하는 돈도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환원시킨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것은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각각을 다 예상을 해야 돼요. 각각을 다 예상해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금액이 달라요. 이거를 하나하나 금액이 다르니까 어떻게 할인해야 돼요. 하나하나 각각을 할인해서 더하는 이 금액, 이때는 할인율로 할인해요. 그 할인율이 만약에 5%다라면은 5%를 얘는 이제 한 번 나누기, 얘는 한 번 나누기 해야 되고, 얘는 두 번 나누기 하고, 얘는 20번 나누기 해서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적어진 상태에서 합산이 되겠죠. 그 합산된 금액으로 내가 매입을 해서 매년 이렇게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면은 5%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으면. 됐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한다라고 하고요. 환원을 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이 금액이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이 속에 내가 투입한 원금이 회수도 돼야 되고 또 수익도 만족돼야 돼요. 복잡하기는 어떻게 더 복잡하겠어요? 어떤 게 더 복잡할까요?
이거를 일일이 다 예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상하는 게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거는 잘 안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지금까지. 나머지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순수익을 계산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이 들어가면은 과대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을 계산해서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면 그게 우수한 것이죠. 그러려면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다만 이 순수익 안에는 내가 투입한 원금을 회수하는 돈도 있어야 되고 수익에 해당하는 돈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자본시장에 투입을 하면은 5%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 5%의 수익이 발생하는 돈을 내가 건물을 짓는 데 쓰고 싶어요.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으려고.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토지 임대료는 내고 10년 후에는 그 건물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내 원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건물 주고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본시장에 투입했을 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투입했을 때 5%가 발생한다는 것은 내 원금이 유지가 되는 거죠. 원금이 유지되면서 5%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건물을 사게 되면은 10년 후에 건물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어. 이제 내가 투자한 1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그 세를 받아서 매년 얻는 수익에서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나한테 손에 잡는 돈, 요 손에 잡는 돈으로 내 투자된 원금도 회수해야 되고 수익도 얻어야 된다면 손에 몇 퍼센트 정도 잡으면 될까요? 하는 거예요. 손에 5%만 잡아서는 안 되겠죠. 5%는 수익밖에 안 되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이 10년 후에 100%가 사라지죠. 10년 후에 100% 사라진다면 매년 일정한 그 임대료 수입에서 몇 퍼센트씩은 따로 떼놔야 돼요. 10%씩은 따로 떼놔야 되죠. 그래야 10년간 100% 회수가 되니까. 그러면 요 따로 떼놓는 10%와 수익 5%에서 합해서 몇 퍼센트? 15%는 내가 손에 쥐어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 15%가 순영업 소득이 돼야 돼요. 이것저것 제하고. 자, 그러니까 왜 1,500이 나왔겠어요? 1억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서 15% 곱해서 얼마는 되어야 1,500은 되어야 1,000만원씩은 원금 회수고 500씩은 수익이 되잖아요. 자, 근데 요게 몇 년 간다고요? 10년 간다. 10년. 시장의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고요? 시장의 자본 수익률은 5%죠. 5%. 이게 10년이 간다면 10년 후에 건물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100%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1년에 10%씩 회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얘를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거꾸로 묻는 거예요. 수익 방식은 이렇게 묻는다고요. 매년 1,500만 원씩 1,5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이게 앞으로 똑같이 10년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후에는 내가 지금 얼마에 사야 될지 아직 계산은 안 했지만 그 투자된 원금이 10년 후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내가 투자한 원금에 회수되는 돈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5%라면 내가 투자하는 원금의 5%가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가치가 제로가 되니까 1년에 10% 회수하는 돈과 수익에 해당하는 돈 5% 해서 내가 투자한 원금의 15%가 얘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투자한 돈의 15%가 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곱하기가 이쪽으로 와서 나누기를 해서 계산한다고요. 나누기 하면 된다. 나누기. 이쪽으로 곱하기해서 왔는 것을 반대로. 그래서 이런 나누기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익을 계산하고 환원율을 알면은 순수익 나누기 뭐 해서 환원율을 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물건을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할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예, 안 돼도 관계없어요. 외우면 되니까. 예,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해를 했으면 다행이고요.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을 외우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예, 어떻게 외우면 돼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은 뭐 나누기 뭐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주로 이제 출제는 여기 환원율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도 했어요. 앞에 순영업 소득했죠. 순영업 소득했기 때문에 이건 한 거나 다름없어요. 앞에 가유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순영업 소득이에요. 자, 그렇게 그 공식이 나온 거는 그래서 나온 거고요. 자, 밑에 이제 내려가셔서 그 니은에 보시면은 수익환원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순수익 환원율 수익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라고 해요. 3요소. 자, 그 중에서 3번의 수익하는 방법 있죠. 그 수익하는 방법은 그 밑에, 바로 밑에도 있어요. 자본 회수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은 485쪽이 있어요. 485쪽. 485쪽이 있는데, 485쪽에 가서 난이도 높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난이도 높다. 예, 그게 22에 한번 출제됐다고 나와 있죠.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딱 한 번. 난이도가 높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앞에 1, 2번을 좀 더 신경 쓰고, 1번은 분량이 적고 2번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 밑에 이제 내려가셔서 공식 밑에, 공식은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직접 하는 법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직접 하는 법은 요놈을 직접 하는 법이라 그래요. 이게 직접 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뭐에서 출제됐다고요? 이 직접 하는 법에서 출제됐고, 요거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 그러니까 얘는 출제가 딱 한 번 됐다고요. 그래서 1권은 보세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479쪽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1권은 보십시오. 근데 왼쪽 페이지에 직접 하는 법은 거기 뭐 직접 하는 법에 동그라미 A 전통적 소득 하는 법 뭐 이렇게 자녀 하는 법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자, 이제 장단점 해서요. 장점 단점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그랬죠. 자, 순수익에서는 체크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넘어가시면은, 왜 체크할 게 없는가 하면 이거 계산하는 건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가유순전할 때 했고요. 또 총수입 빼기 총비용 해도 되겠죠. 뭐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넘어가시면 480쪽에 요건 하고요. 맨 밑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바로 위에 디귿의 자녀법 있죠. 자녀법에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 있죠. 거기에다가 참고해 놓으면 돼요.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은 참고. 자, 그럼 지금 봐야 되는 게 요건하고 주의할 점인데, 그 요건이라는 거 하고요. 주의할 점이에요. 근데 이 수익 방식을 이해를 하고요. 이 직접 하는 법이 아까 순수익을 이해를 한다면, 얘네들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조금 전에 요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를 계산한 후에 남은 기간은 똑같다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앞으로 예상된 1년치를 계산하는 남은 기간 똑같다고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첫해 1년치에 어쩌다 발생하는 그런 순수익이 포함되어 버리면 남은 기간도 모두 다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이 포함되어 버리겠죠. 그러면은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의 경우는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집어넣어버리면 과대평가가 돼버려요. 그 다음 연도는 안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 또 뭐라 해야 돼 있어요? 또 안전하고 확실하게, 예, 또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한다면, 매년 일정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 요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을 이해를 한다면, 아까 수익 방식은 어떻게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크기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 짓는 데 들어간 거, 돈 얼마 들어갔다,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얼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갖다 주는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해도, 건물 치장을 많이 했다 해도, 그 지역이 상권이 죽고, 별로,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짓는데 돈 아무리 많이 넣었다 해도 나는 그 물건을 비싼 값을 쓰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나요?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해도, 지금 지역 경제가 지금 죽고 있어. 거제, 울산, 이런 군산 이런 데는 새로 지었다 할지라도 새가 안 나갈 가능성 많죠. 그러면은 돈 많이 못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난 순수익 중요해요? 현재 순수익 중요해요? 미래 순수익, 장래 순수익을 보고 해야 돼. 장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할 점에, 순수익은 언제 발생할 수익을 기초로 한다. 장래요, 장래. 여기 키워드예요. 장래 발생 순수 기초. 현재나 과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익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순수익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환원율에 집중적으로 해야, 환원율. 환원율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원율은, 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원율은 부동산의 예상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이율을 말하고요. 즉 환원율은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환원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 이렇게 하고 있죠. 맞나요? 자,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총 투자액과 같습니다. 10억의 매물로 나온 물건이 있어요. 10억의 매물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사려면 내 돈이 모자라면은 빌려서라도 총 투자액 얼마를 해야 돼요? 10억 해야 되죠. 부동산 가격 10억의 매물로 나왔으면 총 투자액이 10억과 같은 거예요.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에 투자론에서 승수법, 수익률법 했죠. 어승수 했잖아요. 승수법은 뭐였어요? 뜻이? 어떻게 번역하라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느냐 번역하라 그랬죠.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버는가 이렇게 하죠. 그 수익률법 할 때 총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여기 용어가 좀 승수보다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총, 종합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지분 세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때 종합환원율 하지 않았나요? 그 종합환원율이 바로 이놈이에요. 이 생략되어 있는 거 지금. 그 종합환원율 할 때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총 투자액 나와야 되죠. 이 부동산 가격과 같아요. 그때 순영소득 했잖아요. 총소득이 나오면은 총자산 회전율이고요. 총순, 두 번째가 순인, 순영업소득이 나오면은 종합환원율, 총종지후할 때. 어렴풋이 기억나십니까? 총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 수익률, 요렇게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요렇게는 총 투자액 했는데, 여기는 총소득 나오는 거고, 여기는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고, 여기는 세전현금수지 나오고, 여기는 세후현금수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합환원율이라고요. 그 환원율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되셨나요? 그래서 그 앞에 투자론의 종합환원율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자, 근데 얘는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자본, 수익률과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 자, 이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할인율이라고도 하죠. 할인율.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현재 1억 투자를 해서 1년 후에 1억 1,000만 원으로 돼서 들어온다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몇 프로의 수익률이에요? 10%의 수익률이죠. 그럼 1년 후 1억 1,000이 현재 얼마하고 같아요? 1억하고 같죠. 이럴 때는 뭐라 그래 이걸? 할인율이라고 하죠. 10% 할인. 여기 10% 할증된, 할증과 수익률 같은 거예요. 할증과 할인, 수익률은 같은 값이에요. 다만 표현을 할 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할증. 그게 수익률과 이자율 다 같은 개념이지 이게. 수익률은 할인율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원율을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까 15%, 요거 5%, 요거 10%, 자본 회수율이 10%, 자본 수익률 5%, 15%를 전부 다 버는 거라고 하면 돼요. 15%를 다 버는 거라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버는 거는 얼마만큼 버는 거예요? 5%만큼 버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수익률인 거고요. 종합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라 어림셈법의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승수법, 수익률법 할 때 나오는 요 총종지후 요 네 가지 수익률은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라 무슨 수익률? 어림셈의 수익률, 어림셈의 수익률이고 정확한 수익률은 요놈이란 말이에요. 요놈. 환원율 속에 있는. 됐나요? 얘는 어림잡은 수익률, 얘는 정확한 수익률이에요. 물론 이게 크면 클수록 정확한 수익률도 대체로는 커지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는 참고 박스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이 있죠. 개별 환원율에서는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적어 놓으면 돼요, 옆에. 예,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개별 부동산의 환원율을 개별 환원율이라 그래요. 그럼 종합 환원율은 뭐겠어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는 상태, 전체 부동산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종합 환원율이에요. 종합 환원율. 그것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돈과 남의 돈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돈과 남의 돈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금융적 결합이라 하고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물리적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별, 종합 구분된다. 그 다음에 그 공식 밑에 상각 전 환원율과 상각 후 환원율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내용은 지워도 관계 없습니다. 그 타이틀만 남겨놔도 전혀 문제 없고요. 아, 환원율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구나 라는 정도예요. 상각 전도 있고 상각 후도 있고 세공제 전도 있고 세공제 후도 있구나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의 결정 방법 여기서 주로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그 항목을 묻기도 해요. 항목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해가지고 그 항목 자체를 묻습니다. 항목 자체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시조12 이렇게 해요. 보통 앞글자 따서 시조12 또는 시요12 요소구성법에서 시조12 또는
시요토, 여기가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투자결합법은 이게 물리적으로 결합한 거 조금 전에 했죠. 금융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결합할 때는 토지 건물 이렇게 해요. 환원율을 계산할 때 건 이렇게 토건. 금융적으로 결합할 때는 저 이렇게요. 자, 앞글자 따면 그래요. 이게 토지 환원율, 토지 가격 비율, 토지 환원율 더하기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비율. 이거는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환원율,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환원율.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자, 개별 환원율, 아까 토지 환원율이 있었고요. 뭐도 있었어요? 건물 환원율도 있죠. 자, 만약에 토지 환원율이 5%다, 건물 환원율이 15%다,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각각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각각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토지 환원율이 숫자가 작고 건물 환원율이 숫자가 더 크죠. 건물 환원율이 대체로 숫자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건물은 없어지거든. 건물에 투입된 원금, 자본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건물에 투입된 돈은 회수를 해야 돼. 토지는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영속성 때문에. 지금 10% 더 많다는 얘기는 건물에 투입된 돈을 회수하는 게 10%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이 건물이 몇 년 간다는 소리예요? 10년 간다는 소리예요. 10%씩 100% 회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각각은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자, 일부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일부는 회수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럼 섞여 있으면 이게 반반이라면 말이에요. 반반. 토지 가격이 반이고 건물 가격이 반이면 건물 가격은 요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반만큼이니까 요걸 반반영하는 거예요. 반반이라면 여기 2.5% 여기 7.5% 합해서 20% 하면 되는데 반반이 아니고 토지 가격은 40% 건물 가격은 60%라면 회수해야 되는 게 있는 거를 더 많이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해야 되는 거 작은 거는 덜 반영하고. 맞나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비, 건물 가격비가 필요한 거예요. 토지 가격비가 40%면 건물 가격 비율이 60%고 토지 환원율이 5%면 건물 환원율은 15%라면 이렇게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이게 또 가중평균이에요. 토토근거니. 그럼 토지 환원율 40% 반영하면 2%, 건물 환원율 60% 반영하면은 15%에 60%는 9%죠. 65, 30, 6일은 9. 9%와 2% 하면 몇 프로? 11%. 종합 환원율은 11%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와 비슷하게 여기는 내 돈 남의 돈으로 결합한 거란 말이에요. 내 돈 남의 돈으로 결합해서 여기는 지분 비율. 내 돈이 30%면 남의 돈은 70% 반영하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자기 자본 환원율, 지분 환원율이라고 하겠죠.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쓴다는 거예요. 지분 배당률. 예를 들어 지분 배당률이 6%다. 지분 배당률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 환원율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저당 상수가 5%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곱하면 1.8%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3.5% 해서 5.3%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금융적 투자결합인데 요거를 알아요. 요거를 아시겠죠? 지분 배당률과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저당 상수를 알아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아니에요.
지분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분 배당률이 들어요. 지분 배당률. 자, 근데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공부하신 적 있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건데 곱하기 부저저 그래. 부저저. 저당비율 저당상수라는 뜻이에요. 여기 저당비율 저당. 여기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아요. 같은 저저예요. 저당비율 저당상수예요. 남의 돈 비율 그다음에 저당상수. 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게 간단하게 자료만 줘놓고 자료 다 줘 이걸 줘놓고 환원율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토토건건만 알면 푸는 거야. 토지 건물 비율하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 찾아서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지지저저 자료를 주면 이거 찾아가지고 가정평균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못 푼다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자료를 줄 때 토지 건물은 너무나 쉬워요. 문제에서 토지 건물 보이니까. 그러면 토토건건으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지저전지 부저전지를 구별하기가 어떤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지분 배당률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는 부채 감당률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 자료의 보기 속에 지분 배당률이 있으면서 환원율을 구해라 하면은 지지저저로 가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 있으면서 환원율을 구해라 그러면은 부저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토지 건물이냐 아니면은 지지저저 부저저냐. 우리 시험에 자, 왜 이렇게 제가 이걸 공식을 이렇게 써드리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자, 아까 어떻게 출제됐었어요? 이렇게 출제됐었죠. 괄호 채워넣기. 네? 자, 이거 말고도요, 여기에서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여기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여기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여기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다 출제됐어요. 다. 이런 수준의 문제를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공식에 그냥 공식만 알면, 그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이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 용어만 알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전혀 공부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감정평가론 출제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죠. 난이도 높은 거를 질문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다가 요놈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요놈이 출제된다면, 이제 제가 출제한다면 요걸 묻겠어요. 여기 저당상수, 여기 저저와 여기 저저는 같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직 묻지 않았으니까 요거 이제 괄호 쳐넣기 묻기 하는 거 맞췄어요. 요거 계산 문제도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지저저가. 그러니까 지지저저가 출제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진 거예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됐나요? 됐습니까?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그 공식 보세요. 여기 나 있네. 484쪽에 있네, 문제에. 484쪽에 환원율은 가격분의 순수익을 묻기도 하고, 예? 부대저로 돼 있지만 그 대부 비율이 저당 비율과 같은 거잖아요.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용자 비율 다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못 풀면 안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할 테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90쪽에 가시면은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 있죠. 자,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고 해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보시면은 힘들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정리를 해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13쪽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 주제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의 한 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세히 하기가 어렵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스스로 보시면은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다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요. 자, 이 제도는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1990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죠? 28년 전인가요? 이야, 벌써 28년이나 됐습니다. 자, 이게 취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취지. 이 취지를 잘 기억하시면은 여기가 이 뒤가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당시에 건설교통부, 국세청 이런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게 지각각이었어요. 국세청이 평가한 거하고 건설교통부 평가한 거하고 이게 지각각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죠.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이 뭐 세금을 낸다거나 보상금을 보상해 주거나 해도 이게 잘 안 믿는 거죠. 자꾸 이제 행정 소송으로 가고 자꾸 이게 반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 게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민들이 잘 따라주면은 그만큼 비용이 덜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킨 거예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시켜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을 한 후에 그 자료를 모든 국가기관이 다 같이 쓰는 거죠. 이래야 효과적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일원화해서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할까요? 세금 매기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용 보상금 할 때 보상금 같은 거 산정하고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가장 1차적인 것은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야 돼. 자,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토지 가격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0년 전쯤부터 주택 가격을 공시했어요. 작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공시해요. 근데 작년부터 했다 해도 이게 학습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 가격 공시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완벽하게 구조가 일체야. 다만 요 차이가 있어요. 얘는 기속사항이고요. 얘는 재량사항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자, 토지 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지고요. 개별 이렇게. 표준지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공시지가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해요. 다음에 주택 가격 공시는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요. 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하고요.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눠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하죠. 이것도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으로 나눈 후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자, 세분된 것이 모두 몇 가지예요? 세분된 것이 모두 8가지요. 둘, 셋, 셋 해서. 근데 요 셋은 요 셋과 구조가 똑같아요. 둘, 셋, 셋으로.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자, 왜 이런 이제 절차를 갖는가 하면은 전국에 모두 4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약 4천만 필지. 4천만 필지인데 그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약 80분의 1이에요. 이게 타일이 이제 하나의 필지의 토지라면 타일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이쪽으로 9개, 저쪽으로 9개 해가지고 요 범위 안에 한 개 정도씩 표준지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땅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 땅이 표준지이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분? 모르는가요? 모르신다는 것은 표준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땅이 없을 수도 있고, 물론 저도 땅이 없지만,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는 그 소유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온다고요. 통지가 온다고요.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은 표준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럼 80개 중에 한 개꼴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4천만 필지를 모두 다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수수료 지출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50만 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요거를 산정해 오면 이때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토지가격 비준표. 요거는 비전문가가 봐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에 표준지다. 그럼 표준지 옆에 있는 다른 토지는 공무원이 요 표보고 해도 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표를 함께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요거 산정하고 요거 작성해서 국장한테 보내준, 국장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국의 토지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주는가 하면은 관할시군구장한테요. 관할 시군구장한테 보내줘요. 그럼 시군구장이 그 소속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한테 요걸 줘서 뭘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하느냐가 일단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 표준은 누가 해요? 국장이. 개별은 시군구장. 자, 그럼 여기서 여기 표준주택 있죠. 누가 한다고요? 국장. 여기도 비준표가 있겠죠. 이건 누가 한다? 국장이. 개별주택 누가 한다? 시군구장이. 자, 그럼 여기 공동주택은 누가 할까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죠. 자, 이 공동주택은 거의 대부분 이 네모 박스 안에 설계 들어가지 않던가요? 공동주택은 전부 다 특징이 현관문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면 들어가잖아요. 공동주택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이런 거 없잖아요. 구조가 반쪽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표준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표준화가 돼 있는 건 다 누가 하느냐? 표준화가 된 거. 표준화가 된 건 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에요, 국장. 표준화가 된 건 다 국장이에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국장. 국장. 이거 누가 해요? 시군구장. 그럼 결국 몇 개 빼고는 이 구조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 몇 개 빼고는 3개 빼고는 개별 3개 빼고는 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에요. 국장이. 표준화된 건 다 국장이 한다고요. 됐습니까? 일단 주체가 그래요. 주체가. 자, 그러면서 뭐를 묻느냐?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분 맞아요.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을 하는 거니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러면 틀린다고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 것은
단독이에요, 단독. 얘는 이미 표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표준화가 돼 있는 거를 무슨 다시 개별 표준으로 나눠요. 이것도 표준화가 돼 있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 있는 거는 굳이 표준 개별로 안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이제 체크해요. 효력. 언제 써먹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써먹느냐. 뭐 할 때 써먹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금 매길 때 써먹는다 그랬죠? 예? 근데 세금 매길 때 써먹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만약에 그럼 50만 필지만 세금 매기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표준으로 된 걸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는 모두 다 세금 매기는 게 아니죠. 그럼 세금을 매길 때는 뭘 기준으로 매겨야 돼요? 개별 가지고 매겨야 돼. 다 돼 있어야 돼, 다. 다 돼 있어야 돼. 물론 100% 다가 아니고요. 국유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안 할 수 있어요. 국유지는. 왜 그럴까요? 그럼 세금 매길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매길 필요 없는 그런 땅은 굳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 매기는 거예요. 세금 매길 필요 없고 상여 매길 필요 없고 이런 거 매길 필요 없는 거는 굳이 산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 세금 내야 되니까 다 계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다 뭐 매기는 기준이 돼요?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문제네. 공동주택가격 이거 세금 안 매겨요? 세금 매겨야죠. 이런 집합부동산 세금 매겨야 되죠. 얘네들은 다 세금 매겨야 돼요. 얘네들 다 세금 매겨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한다고요. 전부 다 조사하니까 조사된 가격이 다 있어요. 조사된 가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금 매길 때는 무엇 세 가지 빼고 다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빼고죠. 표준 빼고. 표준 세 가지 빼고는 다 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표준은 뭐 할 때 써먹느냐, 효력이? 요거 계산할 때 써먹는 거죠. 요거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됐습니까? 표준주택가격은 뭐 할 때 써먹는다?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필요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필요하고, 표준부동산 가격은 개별부동산 가격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됐나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에서는 개별 빼고는 다 국장이 하는 거고요. 효력에서는 표준 빼고 나머지는 세금 매기는 거예요. 한 번은 개별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뭐고, 한 번은 표준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뭐고. 됐나요? 자, 그렇게 일단 분류를 하시면 돼요. 효력에서는. 됐죠? 나중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효력이 더 있어요. 요거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는 특별 취급해야 돼요. 요거는 중요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나중 가면 이제 이렇게 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 토지가. 그러면은 이 토지의 경우에 공무원이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바로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돼버려요. 다만 효력으로 얘기할 때는 개별주택가격이 세금 매기는 효력이 된다는 거죠. 얘가 예로 된 후에 세금 과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도 이제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은 주체와 효력에서 세 가지씩 그렇게 따로 떼서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풀려요. 예, 난이도 높은 건 패스하고요. 됐죠?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고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2달간 좀 배운 게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힌 건 아니고요.
제 탓이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내용이. 원래 내용이 이러니까, 혹시, 힘드시게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다음 3, 4월 달에 또 이 교재로 더 세부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